여러분은 자신이 목숨 바쳐 충성한 국가가 자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 북한의 화려한 열병식에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며 행진하던 한 군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날 우연히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높은 기온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처형당하는 동료들의 모습은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는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진실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북한 병사의 탈북 기록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간 목숨을 건 탈출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에서 벌어진 숨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북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군인으로 복무를 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쿵. 제 바로 앞에서 군인 하나가 쓰러졌어요. 평양 김일성 광장 38도의 폭염 속에서 우리는 꼿꼿이 서 있어야 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김정은의 반응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약한 놈들은 다 쓰러져라. 저는 그의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죠. 이후로도 열병식은 계속됐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김정은은 점점 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부대는 이 열병식을 위해 3개월간 하루 18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잠은 3시간, 식사는 하루 2끼 배급받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죠. 그때 다시 한번 옆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절친 박중호였어요. 우리는 같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군 생활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박중호의 눈이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거죠. 중호야. 저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시병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앞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곳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불충으로 처벌받는 곳이니까요. 열병식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그날 20명이 쓰러졌고 그중 8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죠. 장례식은커녕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조차 금지됐어요. 전사자들은 국가 기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대대장이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중호의 어머니는 결코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 편지를 보내실 텐데 그날 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군용 트럭이 박중호와 다른 사망자들의 시신을 싣고 있었죠. 그들은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트럭은 평양 외곽 쓰레기 매립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제 친구, 제 형제 같은 박중호가 쓰레기처럼 버려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는 이 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희 부대는 또 다른 국가 행사 준비에 투입됐습니다. 박중호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 침묵했죠. 그날 오후 저희는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참석하는 특별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도착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주애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권력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위압적인 시선으로 군인들을 훑어봤죠. 예행 연습 중 한 군인이 잠시 행진 대형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갑자기 그 군인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어요.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호원들이 즉시 그 군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또 다른 군인이 긴장한 나머지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주애는 또다시 손가락을 들었고 그 군인도 끌려나갔습니다. 김정은과 김주애는 웃으며 손가락질했고 경호원들은 그들의 명령에 즉각 복종했습니다. 5명의 군인이 사소한 실수로 끌려나갔고 5번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개처럼 처형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이었다. 이 깨달음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죠. 한 명의 목숨이 행사의 완벽함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누워있는데 옆 침대에 있던 동료 김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영식아, 너도 봤지?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총살당하는 동료들, 웃는 김정은과 김주혜의 얼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시신들. 그 모든 광경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대하다고 배워온 지도자가 이런 존재라니. 우리의 충성심은 한낱 농담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발각되면 처형될 것이었기에 저는 표정 관리에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날 벌어진 일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에 다시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평양은 화창했지만 기온은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와 발바닥이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새벽 3시부터 행사장에 대기했고 실제 행사는 정오에 시작됐습니다. 9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서 있었죠. 예상대로 군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서만 3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김주혜가 직접 나서서 쓰러진 군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뭔가 속삭였고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 군인들을 끌고 갔고 저는 그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훈련을 함께 받았던 동기 박성민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군대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주혜가 손가락을 들어 그를 가리켰고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제 동기 김준호, 이동현, 정민석까지 비슷한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모두 제가 밤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순간 저는 제 몸이 다음이 될 것만 같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열병식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차례가 언제 올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죠.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강렬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처음으로 저는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공포와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국가, 위대하다고 배워온 지도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사소한 실수로 끌려가 처형될 것입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저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 저는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입에 담기조차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발각되면 가족 3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중대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가 제 침대를 툭툭 쳤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짓했고 저는 그를 따라 막사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서너 명의 다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식아, 우리도 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도 탈북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희는 모두 같은 공포,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희는 탈북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평양 외곽에서 자란 덕분에 국경 지역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비무장지대의 특정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도 위험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철수, 저 그리고 같은 소대의 강진호, 이민혁, 박상우 모두 열병식 이후 절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탈북을 결심했고 다음 날 밤 순찰 교대 시간에 혼란을 틈타 탈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필요한 준비물을 몰래 모았습니다. 물, 군용 비상식량, 나침반 모두 조금씩 모아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낮았지만 그래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대로 남아있다가는 언젠가 우리 모두 박중호처럼 될 테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매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치를 살피고 감시 카메라를 피해 다녔습니다. 발각될까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몰래 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의 얼굴.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남아있다면 언젠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탈북 전날 밤 저희 5은 막사 뒤편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떠난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저는 사진에 입맞춤하고 작은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지나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엔 이불을 둘둘 말아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해 두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막사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온 저희는 미리 계획한 대로 분리되어 움직였습니다. 저와 철수 그리고 진호가 한 조, 민혁과 상우가 다른 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는 숨죽이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경비 초소를 피해 나무 그늘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방향으로 약 30분을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견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몸을 낮추고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서라. 그 순간 저희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지만 진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해. 철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달렸습니다. 또 다른 총성. 이번에는 제 바로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진호와 저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손을 꼭 붙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군견 짖는 소리와 경비병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소규모 습지와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철조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옷과 살을 찢었지만 아픔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뢰가 매설된 곳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선 저희는 낮은 습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늘기 발을 잡아당겨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저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물 표면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습지 중간쯤에서 진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위험해, 지뢰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진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너라도 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습지를 빠져나와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젖고 얼어붙은 듯 추웠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남쪽 영토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저는 낮은 언덕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혁과 상우의 생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와 진호는 분명히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군인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복은 북한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군인들에 대해 교육할 때 인민의 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양손을 들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고문, 처형,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즉시 총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양손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총을 겨누고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너무 빨라 정확히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당신은 북한에서 온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군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지시하고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긴장과 공포,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진정이 되자 군인들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물과 담요를 제공했고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밝은 건물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러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위협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진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의 맛과 풍요로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 후 한 국정원 요원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북한의 신문실과 달랐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원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삶, 끔찍한 열병식, 친구들의 희생, 탈북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강요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극명한 대비를 느끼며 저는 이곳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로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수용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원의 첫인상은 그런 두려움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깨끗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게 배정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일과는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남한의 역사, 경제, 법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제게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웠고 인터넷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잃은 친구들, 특히 철수와 진호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탈북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원 담당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원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군인 출신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겪은 공포와 슬픔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의 하나원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하나원 담당자는 저에게 정부 지원금과 주거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진로 옵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하나원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한 첫날,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열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 첫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공간.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저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사와 국제관계에 관한 책들에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나 다른 사실들을 접할 때마다 충격이 컸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날,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자 교실 전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또 일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말투도 달랐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특히 남한의 빠른 말투와 영어가 섞인 표현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발표 수업에서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실상, 군대 생활,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웠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 공부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씩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 학생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고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사독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릴 때 제 경험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통일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연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논문을 쓰며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시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증오나 비난이 아닌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북한 체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는 제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통일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부서에서 일하며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학과 기업, 심지어 국제 포럼에서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증언했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철수와 진호 그리고 다른 희생된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때 그들의 놀라워하는 표정과 진지한 질문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남한 사회에서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때로는 소외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고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자유가 찾아오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유롭게 삽시다. 이제 저는 과거의 고통을 희망의 메시지로 승화시키며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부자들이 단체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단순한 돈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김정은도 건들지 못하는 북한의 숨은 경제 권력 백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이후 김정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당장 그들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철호입니다. 한때 북한 김씨 가문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 밀수업자이자 가장 큰 돈을 움켜쥔 사람 중 하나였죠. 항상 수천 달러의 현금이 넘쳐났고 평양 최고의 아파트에 살았었으니까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평양 중심가의 최고급 식당인 고려회관 식당 VIP룸에 모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우리 백두회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이곳에 모였거든요. 백두회는 북한 최상위 부자들의 비밀 사조직이었어요. 멤버는 15명, 밀수업자, 무역상, 외화벌이 간부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상위 0.01%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자리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송태우가 최성호의 소식을 전했죠.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성호는 정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당 간부들과 어울렸고 뇌물도 바쳤죠. 그런 그가 끌려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방 안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성호도 끌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준혁이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없으면 평양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안다면서요. 그저 겁주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우리 같은 돈주들이 떠받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실상은 우리 같은 자본가들이 경제를 움직였으니까요. 저희는 곧바로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튿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송태우였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금일 오후 김일성 광장에서 최성호의 공개 처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북한 최고의 무역상이자 우리 백두회의 리더가 처형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최성호도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김일성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공개 처형이 있다는 소식에 평양 시민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물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갔죠. 광장 중앙에 나무 말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백두회 회원들의 얼굴도 모두 창백했습니다. 잠시 후 군용 트럭이 광장에 들어섰어요. 트럭에서 최성호가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최성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박된 채 말뚝 앞에 세워졌어요. 보위부 장교가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반역자 최성호는 조국을 배반하고 외화를 빼돌린 죄로 사형에 처한다. 장교는 계속해서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백만 달러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무역상들이 그렇게 했죠. 그것이 북한식 자본주의였습니다. 최성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최성호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이미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처형이 끝난 후 장교가 다시 메가폰을 잡았어요. 최성호의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백두회 회원들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였어요. 송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었죠.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모든 경제 동맥을 차단했어요. 석탄 수출은 90% 이상 감소했고 섬유 수출도 중단되었습니다. 외화 수입원이 모두 막혀버린 것이었죠. 김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국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부는 핵개발과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이 절실했어요. 그들의 눈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외화 보유자들, 바로 우리 돈주들에게 향했습니다. 이준혁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술잔을 놓쳤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우리 백두의 회원 15명만 숙청해도 수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태우가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순간 숙청의 대상이 되는 기이한 시대가 온 것이었죠. 살려면 탈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밤 김영민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김영민은 보위부에 심어둔 첩자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저와 백두의 인원들이 이미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저희를 경제적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었죠. 최성호처럼 공개 처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죠. 하지만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청소부로 위장한 남자가 제 사무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들 중 누군가는 밀고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느껴질 때마다 최성호의 처형 장면이 떠올랐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검은 승용차가 멀리서 따라왔어요. 이제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로 제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죠. 집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전화기와 집안을 살폈어요. 누군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송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도 같은 상황이었죠. 백두의 회원들 모두가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들은 밤새 저를 감시할 것이 분명했어요. 제 마음속의 공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최성호의 처형 장면, 김영민이 전해준 숙청 명단, 그리고 집 앞의 감시 차량?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죠.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백두의 회원들은 다음 차례였어요. 우리가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정권은 언제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벽녘, 마침내 결심이 섰어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최성호처럼 될 것이 분명했죠. 죽음을 기다리며 숙청당하느니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백두의 회원들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위험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신호였습니다. 탈출 계획을 논의할 시간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북한을 떠나기 위한 필사적인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폐공장에 비밀리에 모였어요. 백두의 회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시를 따돌리느라 진땀을 흘렸죠. 김영민은 3번이나 차를 바꿔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모두를 숙청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는 백두 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백두 라인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 준비해온 비밀 탈출 네트워크였어요. 정권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들어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죠. 송태우가 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경 경비가 느슨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뇌물로 매수한 국경 경비대원들이 근무하는 구역입니다.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탈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 출발해 국경 도시 신의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밀수선을 타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는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를 통해 남한으로 망명하는 계획이었죠.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그들을 수용소행 열차에 태우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를 데려간다면 탈출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각자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딸을 데려갈 생각입니다. 위험하지만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탈출은 사흘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외화와 귀중품을 모아야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제 눈에 공장 건너편에 검은 차가 보였어요. 창문에 비친 불빛 속에서 쌍안경을 든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죠.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감시에 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2대의 차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직원들 중에도 낯선 얼굴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송태우에게서 암호화된 문자가 왔어요. 보이부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김영민의 집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내를 깨웠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 안에 떠날 준비를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넣으세요.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벽 4시, 우리는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했어요. 길모퉁이에서 이준혁이 운전하는 트럭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태우고 신의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시를 빠져나가는 검문소에서 경비병들이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이부가 우리의 탈출 계획을 이미 알아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서 뇌물로 준비한 달러 뭉치를 꺼냈어요. 경비병의 손에 슬쩍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친척 문병 가는 길이에요. 경비병은 돈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상관을 불렀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뇌물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차에서 내리세요.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어요.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즉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증과 여행 허가증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밀고 했어요. 이준혁이 중얼거렸죠. 내부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배신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신의주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몇 번이나 검문에 걸렸고 그때마다 더 많은 뇌물을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의 탈출이 이미 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계획대로라면 다른 백두 회원들과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5km 정도 남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민, 송태우, 그리고 다른 3명의 회원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 15명 정도였죠. 일부는 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송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인호와 박민석은 자기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강동원은 오는 길에 보이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대규모 단속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강으로 가야 합니다. 김영민이 재촉했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국경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어요.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겁에 질려 계속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강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구역은 우리가 매수한 경비병들이 지키는 곳인데? 이준혁이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송태우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함정입니다. 저기 숲속에 특수부대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급히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한다.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순간 김영민이 외쳤어요. 도망쳐. 강으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딸을 안은 채 강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쏴. 반역자들을 쏴라.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뒤돌아보니 이준혁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송태우도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와 총성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우리는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차가운 압록강이,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뛰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꽉 잡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뒤에서 계속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죠. 물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가족을 끌고 헤엄쳤어요. 입에 물이 들어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었으니까요. 압록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군인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차가운 강물은 온몸의 체온을 빼앗아갔어요.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이미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들을 끌고 헤엄쳤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군인들의 총성이 여전히 들려왔어요. 물 위로 튀는 총알들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옆을 보니 송태우가 피를 흘리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김영민의 아내는 이미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중국이에요. 김영민이 외쳤죠.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움켜쥐며 강가로 기어올랐어요. 숨이 턱에 차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확인했어요. 저와 제 가족, 송태우, 김영민, 그리고 다른 2명의 회원과 그들의 가족 중 일부만 살아남았습니다. 총 10명이었죠. 이제 우릴 못 건드립니다. 여긴 중국이니까요. 송태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중국인 브로커가 숲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우고 단둥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상처를 치료했어요. 송태우의 총상은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남은 여정을 설명했어요. 중국은 위험합니다.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최대한 빨리 라오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중국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중국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제 딸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쿤밍을 거쳐 최종적으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죠.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밤중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태국까지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모기와 뱀, 그리고 숨막히는 더위와 싸우며 사흘을 걸었습니다. 제 딸은 열이 나고 탈진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태국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난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만났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말했죠. 이제 우리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등진 배신자. 하지만 자유를 찾아 떠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태국에서의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남한 대사관에서 빠른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라 특별 관리 대상이었죠. 제 가족과 살아남은 백두의 회원들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구름 위의 세상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10시간의 비행 후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 본 평양 순안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매우 친절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정보를 캐내기보다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먼저 생각했죠. 식사는 풍족했고 숙소도 깨끗했어요. 북한에서 제가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화장실이 더 좋았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화폐 사용법, 인터넷 활용, 대중교통 이용 등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어느 날 하나원 선생님이 서울 도심 견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강남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밤을 밝혔습니다. 거리에는 벤츠, BMW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다녔어요. 저 차 한 대가 북한에서 제 전 재산보다 비쌉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상점들은 온갖 물건들로 넘쳐났어요. 식품점에는 수십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도 먹기 힘든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식탁에 오르는 곳이었죠. 송태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축적한 수십만 달러의 재산은 여기서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었어요. 자신을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의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옷이든 입고 어떤 말이든 하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와도 소통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부 지원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백두의 생존자들도 각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저는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런 세계였죠. 이곳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탈북민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박탈감은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산 TV는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보다도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최고급이라 여겼던 물건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우리가 무시했던 남조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김영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북한 체제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이자 가난한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자신들이 무시했던 남조선은 사실 북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언어, 문화, 기술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응해 나갔죠. 제 딸은 놀랍도록 빨리 남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중국 무역을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송태우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김영민은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 삶을 개척해 나갔죠. 어느 날 저녁, 우리 백두의 생존자들이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어요. 북한에서 모이던 때처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었죠. 북한에서 우리가 누렸던 특권이 사실은 특권도 아니었어요. 송태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결국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거였죠.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자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자유. 이런 것들이 진짜 부유함이었습니다. 탈북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돈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성호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은 더 많은 돈주들을 숙청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돈주들이 속속 탈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백두해의 탈출은 북한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숨기려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돈만 많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걸으며 생각해요. 북한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일본, 태국,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 압록강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었던 그날, 우리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고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고위 외교관이 실종되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실종된 외교관이 사라지기 직전 극비 기밀 문서를 본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북한은 즉각 대규모 감찰을 시작했으며 내부에서는 비상경계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외교부 소속 외교관으로 복무를 했었죠. 처음 비엔나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로 가득했어요. 서방 세계는 타락했고 착취로 가득 찬 곳이라 믿었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상은 빠르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사관 밖을 나서면 활기 넘치는 도시, 웃음 짓는 사람들, 풍요로운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양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방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조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당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혜하는 최고 지도자님을 배신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앞에 진정한 진실이 펼쳐질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한밤중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그렇게 자정이 다가올 무렵 급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대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상우 대사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대사실에서 누군가 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복도의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김영호 정무참사관이 서류 가방을 꼭 쥐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의 김영호 참사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 대사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대사실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최상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눈은 문서의 제목을 훑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 및 후계자 지정 관련 비상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죠. 김정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질환,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등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해외 의료진을 비밀리에 초빙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 사후 후계자 문제와 권력 투쟁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반대 세력 숙청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여정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고위 간부들은 반당 행위로 몰아 숙청한다는 구체적인 명단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쥔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문서는 단순한 건강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권력 투쟁과 거대한 숙청 작전이 담긴 폭발성 높은 내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대사실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상우 대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문서를 확인하더니 서류 가방에 넣고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어둠 속에 서서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곧바로 제거 대상이 됩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주변을 경계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사관에 낯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감찰반이었죠.
평양에서 온 감찰반이 대사관에 나타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정서기관이 평양에서 특별 감찰단이 왔다는 소식을 낮은 목소리로 전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감찰반이 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표적이 됩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의 방식이었죠. 점심시간,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듯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눈길을 피하는 동료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 서류들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자리를 뒤졌어요. 컴퓨터 화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박상우 대사의 비서가 찾아와 대사님을 즉시 만나라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상우 대사 옆에 감찰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박상우 대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참사관, 조직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것 같소. 이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옆에 앉은 감찰반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감찰반원은 제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으며 서구 사상에 물들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찰반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제가 최근 접촉한 외국인 명단이었습니다. 모두 보고되지 않은 만남들이라고 했죠. 단순한 업무상 만남을 범죄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해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감찰반원은 당분간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감찰이 끝날 때까지 출국도 금지하며 여권도 보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듯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류함이 열려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 누군가 샅샅이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도 감찰반원 한 명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 앞에서도 검은 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거죠. 집에 들어서자 아내 윤지혜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아침에 누군가 와서 집안을 다 뒤졌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제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출근하는 길이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입구에서 감찰반원이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마치 제가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감찰반의 표적이 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고립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오후에는 감찰반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서구 언론과의 접촉, 동료들에 대한 감시 소홀, 체제 비판적 발언 등 갖가지 혐의가 쏟아졌어요. 모두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사관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감찰반은 대사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저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직원도 의심 대상이 되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감찰반의 감시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길 바랐어요. 자정이 넘어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대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감찰반장 최준호와 박상우 대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봐서는 안 될 문서를 본 게 확실해. 감찰반장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 문서를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냥 평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사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 박상우 대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부에서 해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최대한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본 문서가 단순한 건강 보고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 내부의 핵심 권력 투쟁과 대규모 숙청 계획이 담긴 폭발성 높은 문서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목표는 조사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다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행이겠죠. 운이 좋다면 빠른 처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보다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정치범 가족으로 낙인 찍혀 평생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윤지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했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머물러 있다면 저는 처형될 것이고 아내와 아들은 정치범 가족으로 평생 고통받을 거예요. 내일 아침,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나야 해.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탈출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권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여권과 공식 서류는 모두 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외출할 때만 잠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감찰이 시작된 후에는 여권을 아예 회수해 간 상태였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도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다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먼저 북한 대사관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중인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은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때였어요.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을 집중적으로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출근 시간이 최적의 탈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죠. 새벽 4시, 그때 움직여야 해. 감찰반이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몇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아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혜는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아이는 어떻게 해요? 5살 아들 민준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그저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최소한의 짐만 챙기기로 했어요. 의심을 살 수 있는 큰 가방은 안 됩니다.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했죠. 어차피 새 삶을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내일 아침까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해야 돼.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현관을 비추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탈출 경로도 계획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면 바로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할 거예요. 그곳에서 택시로 갈아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중간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경로를 여러 번 바꿔야 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곳은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야. 북한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 머릿속으로 비엔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시를 피해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지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옆에서 아내 윤지혜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아들 민준이를 깨웠어요.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의아해했지만 특별한 여행을 간다는 말에 금세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소리 내지 말고 말을 잘 들으라며 아이에게 당부했어요. 이미 작은 가방 2개를 챙겨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신분증, 약간의 현금, 아이의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새 삶을 위한 대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차 안에 감시자는 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계는 3시 50분,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준비가 됐는지 아내에게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기에 계단으로 향했어요. 한층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문 앞에 경비원 이도훈만이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참사관님, 일찍 출근하시네요? 가능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요.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요. 이도훈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매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사관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감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미리 불러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급히 올라타자마자 운전사에게 슈타트파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를 속인 겁니다. 실제로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지만 혹시 모를 도청에 대비해 거짓 목적지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뒤따라오는 차를 발견하고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창밖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운전사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 속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검은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감찰반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뒷차가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사이 택시는 좁은 골목들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검은 차가 보였어요. 급히 택시를 세우고 가족과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택시로 갈아탔어요. 북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 택시 운전사에게 한국 대사관으로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지만 곧 백미러의 검은 차가 다시 보였어요.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비엔나의 아침 거리를 질주하는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 차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우리의 다급함을 느꼈는지 속도를 최대한 올렸어요. 비엔나에 이른 아침 거리를 질주하며 우리는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이요, 빨리.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뒷차와의 거리를 조금 벌렸어요. 하지만 곧 그들도 같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차의 운전자는 비엔나 거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전문 요원일 것입니다. 윤지혜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북한 대사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감찰반장 최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 동무,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복귀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0m 앞이었어요. 이 앞에서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자마자 가방을 들고 가족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찰반도 차에서 내려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민준이를 안고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쫓아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국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불과 50m, 그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 앞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발견하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빨리. 아내의 팔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때 뒤에서 강한 힘이 제 재킷을 잡아당겼습니다. 뒤돌아보니 감찰반 요원 조태훈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볼 것입니다. 순간 절망이 몰려왔어요. 이대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문이 활짝 열리며 몇 명의 한국 직원들이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우리와 감찰반 사이에 서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한국 대사관 직원이 손을 뻗었어요. 조태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와 아이를 밀었습니다. 윤지혜와 민준이가 먼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감찰반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 당장 그들을 내놓아라.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한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북한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방법은 없었어요. 대사관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감찰반원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윤지혜도 민준이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가와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는 감찰반이 여전히 분노에 차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이제 그들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조국과 그곳에 남겨진 가족들과는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어쩌면 아이는 우리보다 더 빨리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지도 모릅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서 이틀을 보낸 후 오스트리아 정부와 한국 대사관이 협력하여 우리를 비밀리에 공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 특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VIP 통로를 통해 비엔나 국제공항에 들어섰어요. 긴장감 속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창밖으로 작아지는 비엔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진짜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한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10시간 넘는 비행 동안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는 창밖의 구름을 신기해하며 즐거워했고 윤지혜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기내 방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강민혁 선생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억압적인 곳이었는지 완전히 실감했어요. 검은색 세단을 타고 국정원의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거리가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환한 가로등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두려움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자유.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어떤 대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원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숙소와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항상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감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조사관들은 우리를 한 명씩 불러 북한에서의 경험과 보았던 문서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북한에서 조사랑 고문과 협박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선 누구도 선생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가슴속에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죠. 첫날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처음으로 검열 없는 인터넷을 접했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통제된 내부망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북한 김정은, 북한 실상을 검색했어요. 쏟아지는 정보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 국제사회의 시각, 평생 쏘가왔던 진실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그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대형마트 방문이었어요. 하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처 마트에 견학을 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품들, 넘쳐나는 식료품들 앞에서 아연실색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만 생활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걸 평양에 있는 부모님도 드실 수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한국의 생활 수준과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보고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표에 놀랐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를 자유롭게 골라 주문할 수 있었고 밤이 되어도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10시 이후면 정전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건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정한 대로 살아야 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본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고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윤지혜도 요리 학원에 다니며 새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밤이면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언젠가 이 불빛이 평양의 밤하늘에도 가득하기를.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속삭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저희 이야기가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